네, 여러분 맞춤 부동산, 맛동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그 채널 추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침 찾아주신 아주 소중한 우리 게스트 분이시죠. 저희에게는 장군님, 제너럴 리로 더 유명하시고요. 오늘도 카리스마 있는 또 투자 관련된 내용들 전해주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살 많이 빠졌죠?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굶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고. 다이어트 중인 건 아닌데 네.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서 그냥 좀 굶었더니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다녀오셨다고요? 예, 미국의 탐방도 좀 다녀왔고 예. 5월 10일엔 또 중국도 탐방 갑니다. 가실 예. 예정이고요. 어떻게 미국 그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 뭐 이런데 동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물가 너무 높은 데 대한 신음이 되게 많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높죠. 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예. 그냥 살인적이죠. 뭐 대충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기본 뭐 한 서너 명이 먹으면 싼 거 먹어도 뭐 10만 원 이상은 기본인 거고 예. 스테이크라도 먹으면 한 5, 60만 원 금방인 거고 그런 정도니까 햄버거 먹어도 한 10만 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적은 돈이 아닌 거죠. 네. 예. 서너 분이서 스테이크는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싼 데 갔는데 그런 거예요. 비싼 데가 아니고. 싼 데인데. 뭐 비싼 데 가면 뭐 끝도 가격이 없고. 끝도 없고. 네. 냉면 한 그릇에 한 4만 원 정도 하니까. 미국에? 네, 그렇습니다. 냉면을 드셨어요, 설마? 4만 원짜리 냉면. 뭐 비싼 집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와, 큰일 나. 그거 어떻게 다 감당들 하시나? 그러니까 사실 지표는 좋아도 네. 국민들의 삶이 꼭 대단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내 월급이 1억이어도 물가가 몇 배가 뛰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건데 옛날에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지금 아마 사과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우리나라 있는데 사과 엄청 비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표로 보면 소비가 많이 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나는 사과 하나밖에 못 산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나요?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반적으로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큰 얼개, 그러니까 구조, 네. 요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요걸 제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길 많이 나오지 못해서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시장의 얼개를 알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칠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오랜만에 칠판 한번 저희가 예, 봅니다. 한번 네. 써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미국이 움직이는 것과 네. 그다음에 한국이 움직이는 성장 동력이 다릅니다. 동력이다. 자, 일단 미국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네. AI라는 게 중심이 되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네.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라갔던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AI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국내 코스피 지수를 AI가 올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AI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밸류 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많이 올렸습니다.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던 데는 밸류업과 관련된 자동차, 은행, 보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형 업종들이 같이 오르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고 네. 여기에 이제 글로벌 때문에 뭐 방산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었었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 지수가 더 얼마나 많이 오를 거냐는 이쪽이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네네. 이쪽이. 그래서 미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 5월 2일에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 프로그램이 네.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동시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상법을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쨌든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다. 그래서 상법이 개정되는 만큼 지수 상승폭을 보셔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상법인데 배당과 관련한 법을 분리과세를 해준다. 네. 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상속세 같은 걸 낮춰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까지 가면 더 크겠지만 네. 요건 요즘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요 정도는 그래도 뭔가 협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 물론 이제 배당도 쉽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신에 현재 여당이 던진 카드가 네. 기존에 있던 배당 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할게. 원래 15.4%면 30%까지는 할게. 다만 이 배당을 분리소득을 안 하고 종합소득으로 하면 네. 49.5%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건 없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혹시 지금의 주가가 저런 거는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올라갔다 다 내려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기대를 했다가 네. 선거 결과 보고 다 내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제자리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시 기대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네. 지금 보셨겠지만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밸류업이 더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또 혹시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 네네네. 그 정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지수를 열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빠지니까 꼭 우리도 다 동행할 거다가 아니다라는 거. 한국은 움직이는 동력이 AI와 조금 달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 AI와 관련해서도 AI,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AI는 조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자, 이 AI를 굴리려고 하니 이 AI가 엄청나게 지금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친구를 학습하려면 네. 학습을 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GPU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 GPU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엄청난 학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양을 학습을 많이 하려면 HBM이라는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들어가 주게 했어야 된 거죠. 네. 지금은 요 관련주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요건 엔비디아였을 거고, 이건 한미반도체였을 거고, 하이닉스였을 거고. 네. 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AI 굴리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네. 전력 관련 네. 여러분들 그죠? 기회가 있었고, 야, 이게 전력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압기 많이 쓰면 결국 구리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건데, 라고 해서 요거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 하나 때문에 파생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자,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는 우리 표현으로는 성장산업입니다. 성장산업. 자, 성장산업은 일단 이 산업의 변화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변화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변화의 크기를 뻔뿌질해주는 걸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부르죠. 시장에 돈이 많으면 사실은 요만큼 오를 걸 이만큼 과대포장해주죠.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 이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이 좀 훼손이 됩니다. 그죠? 기스가 나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데 최근 미국 시장 조정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유동성이 크게 훼손이 되면서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 유동성이 훼손되는 구간은 5월에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에 노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에. 예, 5월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변동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 변동성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잖아요. 변동성은 네. 그죠? 결국은 방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변동성의 결과는 이겁니다. 지나 보니까 제자리더라.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혹시 미국 이렇게 할 때는 변동성 지나 보니까 제자리란 얘기는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셔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대단하겠지만 거의 99%는 거꾸로 갑니다. 왜냐면 시장이 공포감을 조성해서 네. 손절매를 할 거고 따라서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는 게 나을까요? 예, 대단한 사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거고요. 예. 결국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네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이 조정이 네. 끝난 거냐 네. 아니면 더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끝나는 재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장 보는 방향과 달라서 네. 야 지수가 끝났어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미국이 금리를 지금 원래 3번이었다가 최근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이게 인상으로 바뀔 때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바뀔 때. 중요한 건 3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냐 1번이냐는 방향성 요인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 네. 다만 줄어든 만큼 한두 번 정도 조정은 받지만 결국은 우상향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에서 그래 최근에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래 뭐 지표를 보니까 6월 금리 인하는 아니고 9월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우상향은 지속된다. 다만 야 이번 지표 나오니까 9월도 아니고 이거는 인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네. 다 필요 없고 경기가 아작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일단 이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미국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보실 때 네. 이런 금리와 관련해서 3번이냐 2번이냐 논란을 여러분들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혹시 이게 인상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면 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뭐 많은 분들께서 야 뭐 다 하는 얘기고 뭐 전력 이렇게 변압기 같은 거 뭐 지금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어차피 저희들은 종목 추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닌 거고 일단 어쨌든 큰 그림을 알고 우리가 방향성 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라면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쪽으로 바뀔 때가 위험한 거지 사실은 여전히 2번이나 1번이나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럼 지금은 빠질 때 어떻게 잘 살 거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 빠진다라고 우리가 따라 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내적인 미국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미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거라서 이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샀었을 때 네. 밸류업 관련 주식을 대부분 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정도 빼놓고는 네. 다 밸류업되는 주식을 많이 샀고 실제 아직 팔고 있지 않은 걸 보면 몇십조 사고 지금 몇천억 팔았으니까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을 좀 발라서 보셨으면 옛날처럼 미국이 하락한다고 우리가 동시에 하락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뭔가가 나왔죠. 하나는 뭐냐면 메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아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아마 엔비디아 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올랐던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이젠 명암이 갈리고 있다. 네. 요 AI를 통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 수익화를 하지 못한 기업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하시면 시장을 보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동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출렁일 때 우리가 위로 막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팔진 않고 그냥 사기만 할게요. 막상 거기에 있게 되면 요즘 말이 지수 변동이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조정받으면 1, 2%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지수는 1, 2%인데 네. 반도체 소부장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에서 7%가 기본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흔들리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저도 겁나요. 저도 거꾸로 가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땐 그냥 공원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 산책. 네, 나가시는 게 더 이로울 거다. 차라리 네네. 내가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변동이니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네. 차라리 그때 액션을 취하는 게 맞겠죠. 아, 이 예. 변동성에서는 차라리 반등 나올 때 그냥 좀 비중 줄이는 거 괜찮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게 위험이 덜한 건데 반대로 하실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예.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에서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네,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여러분들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 좋은 유튜브들도 너무 많고 네. 저도 이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거를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듣고 나서 또는 읽고 나서 복기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지금은 정보에 빠르기는 의미가 없고 얼마나 깊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3% 이렇게 뒤져보시면 조회수 순위 나와요. 네. 우리 3% 역사상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그 탑5 안에 제게 들어있어요. 방산이 들어있어요. 아, 기억나십니까? 네네네네. 한국이란 나라에서 방산이라는 산업을 처음 소개한 것도 저였고 네. 정말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였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 방송하고 나서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지 테마다 않았습니다. 네. 그게 깊이예요. 그걸 아는 게 고수고 그 깊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제 얘기가 맞든 틀리든 저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깊게 공부를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만 뭔가 달라졌는데 하면 다른 거죠. 결국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 한 대여섯 배씩 올라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죠. 또 하나 여기서도 예전에 있었던 게 송배전도 똑같았었어요.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AI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알고 흔히 얘기하는 전력기기가 엄청 오를 겁니다를 2022년부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신문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었나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지나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걸 필요도 없죠. 엔비디아 보시면 되죠. 뭐 AI 좋다라는 거 다 알았는데 네. 과연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내에서 깊이만 잘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우리가 수익으로 취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데 지장이 없겠다. 네.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뭔가 조금 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아까 박 이사님도 박병찬 선생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중에서 뭔가 강조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다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실 때 저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훼손된 게 영향이 있고 5월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렇지? 이유를 아시면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4월 17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했었는지 볼게요. 연준은 파월은 12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3번 내릴 거라고 공언을 했어요. 쉽지 않게, 그죠? 네. 내가 3번은 꼭 내릴 거야.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게 1, 2월 달에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그래도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기대감을 유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 2월 달에 나온 지표 가지고 범피, 원래 물가라는 게 내릴 때 울퉁불퉁한 거지 원래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3번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서 핵심은 파월은 3번 내리고 싶어 했어요. 앞으로도 내리고 싶어 했고 굉장히 내리고 싶어 했는데 3월 달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4월에 나온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네. 꼬리가 내려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했죠. 올해 우리가 언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이게 좀 불확실성이 왔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제가 아까 시장의 방향성 요인은 금리 인상이라고 했죠. 네. 만약에 이 요인으로 해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면 시장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아니니 시장의 방향성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야? 현재 상황이 전형적인 네.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 쉽게 해서 그냥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니야. 그럼 뭐야? 현재 인플레이션은 과열된 서비스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 파월은 여전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네.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의지가 대단하죠. 그런데 내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과열된 수요를 잡을 필요가 있죠. 과열된 수요를 잡으려면 현재 2분기에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축소를 통해서 이 과열된 수요를 잠재우면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정답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다. 네네. 이것 때문이니
내가 물가를 잡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3월만 하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3월 FOMC 때만 하더라도 뭐 범피란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 3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왜 파월은 왜 금리 인하에 집착을 하지?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연준 의원들이 전부표를 찍어서 3월에도 3번 인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수가 3번 인하를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제목에도 있겠지만 연준의 지금 소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도 재발을 막고 동시에 경기 침체도 오지 않게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준의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표가 있다 보니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전에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땐 반드시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연준의 소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연준의 소원은 두 마리 토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파월이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번에 올렸던 금리인데 이번에 올린 금리를 보시면 예전에 올렸었던 금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빠르고 급격하고 폭도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왜 그랬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가 오를 때 이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을 했기 때문에 뒤늦은 대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75bp씩 올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렇게 올렸던 이 금리를 현재 과잉 긴축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늦은 대응을 해서 너무 많이 올렸어. 네.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이 파란색 선을 보세요. 이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데 2008년보다도 높아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올렸던 이 당시의 금리보다도 현재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실세금리가 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일명 흔히 잘 사는 분들은 남의 돈이 필요가 없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필요가 없죠. 뭐 내 돈도 많은데 그 돈으로 자사주 사고 배당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미국에서 누군가는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서민일 거고 그게 중소기업일 거고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여기에 그림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연준이 지난 3월 FOMC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페드 공청회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서민 6분을 모시고 파월 의장 주재로 네. 여러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상금리. 그래서 그 6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표로 나타난 거하고 실제 서민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연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균형이 완화됐다. 수급 불균형이 완화됐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수급 불균형은 공급 측면에 불균형이 완화된 거죠. 이게 글로벌 공급망 지수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공급이 안 되면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 코로나 때 컴퓨터를 사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렸고 자동차 주문하면 한 2년 기다렸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던 거죠. 지금은 그 공급망 지수가 완화가 됐죠. 그리고 요게 완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쪽은 뭔가 우리가 완화가 되어 있구나. 참고로 요 지표가 다시 이렇게 오를까봐 고민했던 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죠.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가 돼서 원유와 관련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공급망 지수가 다시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을 하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해제가 됐고요. 어쨌든 이게 그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래, 우리가 알고는 공급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수요 쪽에서 서비스업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서 제일 중요한 물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금하고 주거비입니다. 임금하고 주거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다시 한번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임금입니다. 일단 일자리 보니까 한 사람당 일자리가 1.36개로 줄어들죠. 옛날에 한 사람당 일자리가 2개였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럼 내가 나가면 KB에서도 오라고 하나증권에서도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KB도 오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신안에 충성해야 되겠죠.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3%로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임금이 못 올라가겠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요 빨간색 선을 쳤습니다. 네. 파월의장은 요 빨간색 선 아래로 석 달간 이 임금이 들어오면 금리나 기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전월 대비 0.3%예요.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3% 달 이상 지속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게 약간 오르겠지만 0.35라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격점에 들어있다. 여기서 네. 중요한 거. 야, 요즘 미국 사람 부족하다며.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임금이 안정이 될 수 있어? 네. 그게 비밀이 뒤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야, 이거 봐봐. 비노부분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임금이 안정이 돼?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뾰족 솟아오신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민자 받은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부족한 인력을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걸 막았다. 인플레이션을 막았다라고 지금 많이 보시면 들어오고 되겠습니다. 있어요?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개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네. 거칠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미국에서 정부에서 막질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네. 이 이민자들 관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멕시코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이런 영향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던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불법 체류자면 임금 많이 주겠어요? 안 줘도 일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혹시 올 연말에 미국의 대통령이 혹시 파월이 현재 있는 바이든이 아니라 누구로 바뀐다면? 트럼프? 트럼프로 바뀐다면. 네. 그런데 트럼프의 공약은 뭐죠? 이민자 안 받죠. 그렇죠. 이민자 안 받죠. 그럼 이민자가 줄어들면 다시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임금 다시 올라가요. 임금 다시 올라가고 물가가 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내년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많은 이민자들로 인해서 임금이 안정됐고 그래서 임금 조금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4월 10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게 3.1, 3.1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3.5로 나와서 연준이 뜨악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꼬랑지를 확 내렸다고 해. 주거비가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거비가 36.2%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죠. 여전히.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파월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3번 하고 싶어 했어요. 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뭐냐. 분명히 이분도 엄청난 분이실 거고 금리 인하 했을 때 그만한 물가가 내려갈 거란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네. 그 근거가 뭐였을까? 첫 번째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민자 때문에 임금이 안정되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네. 주거비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면 근데 그 주거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36%나 차지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임금도 안정이 됐고 주거비가 훅 내려가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럼 최소한 6, 7월에 한 번은 인하를 시작을 하고 3번도 가능하겠느냐라고 시나리오를 짜셨던 겁니다. 한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연준의 굉장히 신복 중에 하나인 오스탄 골스비 총재가 이 얘기를 하죠. 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주거 서비스물이 지속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위험인데 보세요. 신규 임차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최근에 신규 임대차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내려가니까 임대료가 빨리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거비가 빨리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왔다고 발언했죠. 네. 연준이 다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주거비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거야. 36.2%가 빨리 내려올 거야. 그러면 36.2%가 내려오고 임금 안정되고 그럼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고 그게 6월이겠구나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집값이거든요. 네. 집값하고 임대료하고 시차가 18개월이에요. 네. 근데 18개월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연준은 1, 2월 달이면 충분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를 했었던 건데 안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은 거였죠.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네. 바꿔 얘기해서 만약에 다음 달에 또는 그 다음 달에 임대료가 혹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주거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주거비도 추세거든요. 네. 그럼 몇 달간 지속됩니다. 그러면 주거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흔히 얘기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CPI 항목에서 물론 미국은 PC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CPI 항목에서 주거비가 급락했던 모습을 보이면 그건 추세라고 보시고 그 뒤로 석 달 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다. 네. 어쨌든 파월은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 안 떨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주거비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네.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 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니 네. 얘들은 좀 꺾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보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그게 지수의 변동성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왜 3번을 내리려고 할까?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물가도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침체를 안 막으려면 네. 이 보시는 것처럼 1995년의 사례를 예를 듭니다. 이때 보시면 원래 금리는 추세적으로 인하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면 이건 시장이 끝난 겁니다. 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년에 3번만 내렸습니다. 그냥 금리 레벨을 잠깐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을 쥐고 있으니까 싹 풀어줘서 내가 살려는 드릴게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물가도 잡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도 올라요. 이게 제 얘기냐? 요거 한번 보세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자료입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 때를 볼 필요가 있어. 95년 보이시죠? 95년을 볼 필요가 있고 요 때를 내가 예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때 퍼펙트하게 소프트 랜딩이 됐다. 연준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1995년처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처럼 하려면 추세적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레벨을 조금 낮추고 싶어 하는 거고 이 금리 레벨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기다렸던 건 주거비였는데 네. 주거비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어쨌든 현재 과열된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간이 많이 없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시장이 조정받은 건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이 리밸런싱을 했던 영향 2가지가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미국채 10년물이고 네. 파란색 선이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 그런데 요 2개가 같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수도 올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도 올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격과 금리는 달리 움직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펀드에서 놓고 보면 국채 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로 해서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올랐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기금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주식 비중을 줄였다는 기사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기금을 운용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기금은요 자산 배분을 해요. 이 자산 배분이 주식 자산 배분형은 주식이 60%고 채권이 40%고 연기금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채권이 60%고 주식이 40% 이거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전쟁이 나도 안 바꿔요. 안 바꾸고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그냥 그걸 계속 맞춰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혹시 시장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거나 위험과 관련한 건 이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요 주식 40%에서 신흥국을 늘리고 아니면 선진국을 줄이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대로 자, 중요한 건 네. 이게 6대 4였는데 네. 요 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채권이 너무 가격이 급락해서 채권 비중이 확 줄어버린 거죠. 채권 비중이 너무 낮아진 거죠. 네. 근데 주식은 올랐으니까 어때요? 주식 비중 올라갔죠. 네. 그래서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때 채권을 사고 주식을 많이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였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지수가 1차적으로 큰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싸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팔았던 중에 노르웨이 연기금이 있어요. 네. 국부펀드가 기술 섹터 관련해서는 종목별로는 거품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야 이게 엔비디아가 비싸라고 하는데 이분은 최소한 국부펀드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분은 엔비디아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한테 좀 재밌는 어떤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미국의 1차적인 조정 안에서는 현재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부펀드들 또는 연기금들이 비중 조절을 위해서 주식을 기술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줄인 부분이 1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영내포란 겁니다. 네. 영내포 잔고. 아마 이거 얘기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네. 시간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요 영내포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게 올라가면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영내포 잔고 줄었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네.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 있었던 랠리는요. 영내포 잔고가 줄어들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거대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급등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연준은 이걸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과열됐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길게는 말씀드렸지만 겁먹을 만한 시장은 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조금 약간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다라면 제가 볼 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한 발자국 비껴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종목마다 많은 다른 경향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최근에 뭐 보셨겠지만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살도 많이 빠지고 간장게장 먹다가 치아도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앞에 보면 압류를 이렇게 했는데 뭐 치과 여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강남에 있는 미니시 치과라고 굉장히 잘하는데 네, 한번 네. 가보세요. 네. 어쨌든 그냥 깨알 같은 뭐 자랑질이었고요. 어쨌든 시장은 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 변동성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만 안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워낙 이제 중요한 말씀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끊어야 될 시간에 끊지 못해서 지금 아닙니다, 이제 장이 아닙니다. 시작됐다는 거. 우리 이선영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